안녕하세요. DJ 현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이상해서 듣는 순간 귀를 의심하게 되는 부탁을 받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면서도 정색하고 부탁하는 그 표정을 보면 차마 거절 못하게 되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쌍둥이 언니로부터 자기로 바꿔 일주일만 살아달라는 정말 상상 이상의 부탁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생각도 못했던 한 편의 느와르 영화 같은 일들이 제 앞에 펼쳐졌고 그날 제 인생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휘말리기 시작했죠. 오늘 제가 들려드리려는 건 바로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요즘은 쌍둥이들끼리 그냥 서로 친구처럼 지내도록 키운다고 하더라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고작 3분 차이지만 언니는 언니, 저는 동생. 호칭이 뚜렷했어요. 너는 언니니까 동생 잘 챙겨야 해. 언니는 언니답게 굴어야지. 그리고 너는 동생이니까 언니 말 잘 듣고 언니한테 함부로 하지 말고. 저희는 꼬박꼬박 언니, 동생을 구분하며 자랐어요. 이름 부르지 말고 꼭 언니라고 불러야 한다고 엄마는 강조하셨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컸어요. 저희는 정말 얼굴이 너무 똑같이 생겨서 가끔 부모님도 헷갈리실 정도였어요. 심지어 어릴 적 앨범을 보다 보면 저희도 누가 누군지 헷갈릴 때도 있었으니 말 다 했죠. 이거 너야? 아니면 언니야?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네. 그러게요. 저도 모르겠어요. 옷은 언니 옷인데 웃는 건 또 나 같고. 아니거든. 그거 내 옷 아닌데? 얘들아, 너희는 진짜 똑같이 생겨서 문제다. 누가 누군지 구분이 안 돼. 내가 나았지만 진짜 신기하다니까. 그렇게 꼭 빼닮은 저희 자매지만 얼굴만 닮았지 성격은 완전히 달랐어요. 정반대에 가까웠죠. 꾸미는 걸 좋아하는 언니는 어릴 적 엄마가 외출만 했다 하면 화장대 뒤집어 놓고 화장품을 꺼내 바르는 게 취미였어요. 엄마 구두를 신고 방 안을 뱅글뱅글 돌며 손을 턱에 얹고 윙크하며 묻기도 했죠. 어때? 나 예뻐? 예쁘지? 언니, 엄마 구두 몰래 신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 조용히 해. 엄마 오기 전에 다시 넣으면 되지. 나 오늘 진짜 공주님 같아. 그치? 공주는 무슨 공주야, 치. 언니는 공주옷, 인형놀이, 화장놀이, 미용실놀이, 소꿉놀이 같은 걸 좋아했고 저는 그와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선모습에 갔다는 말을 귀가 닳도록 들었죠. 너는 왜 그렇게 사고만 치고 다니니? 언니처럼 좀 얌전하게 놀 순 없어? 소꿉장난이나 하고 얌전히 좀 놀아봐. 소꿉장난 인형놀이 하나도 재미없어요. 아, 엄마, 잠깐만요. 제가 사고친 행적을 읊으라면 2박 3일도 모자랄 거예요. 삼촌이 두고 간 쌍절곤을 휘두르며 이소룡 흉내를 내다가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기도 했고 망토를 두르고 슈퍼맨 놀이를 하다가 장롱 위에서 뛰어내리다 다리를 부러뜨려 석 달간 깁스를 하기도 했어요. 엄마는 저만 보면 우라통이 터진다고 하셨죠. 아유, 너는 진짜 왜 이렇게 한시도 가만히 있질 못해. 언니처럼 방에서 인형놀이 좀 하고 그러면 안 되니? 엄마, 제가 대신 약 발라줄게요. 이거 후시딘 어디 있었죠? 아유, 모르겠다. 장은진, 너 낫기만 해봐. 아주 다리 뭉둥이로 분질러 놓을 테니까. 언니, 엄마 화 많이 난 것 같지? 괜찮아. 이번엔 내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볼게. 너 또 혼나면 울 거잖아. 언니, 고마워. 얌전하고 조용조용한 언니는 엄마한테 혼날까봐 저 대신 거짓말도 잘해줬고 약도 발라주고 다친 데 반창고도 붙여줬어요. 그래서 저는 언니를 좋아했어요. 아니, 그냥 좋아한 게 아니라 엄청 의지했어요. 얘 고작 3분 언니인데도 또 그게 그렇더라고요. 언니는 항상 깔끔하게 단정한 옷을 입고 예쁘게 긴 머리를 묶고 다녔는데 저는 늘 선모습처럼 짧은 머리에 무릎엔 흙 묻히고 다니기 바빴어요. 그런 저희 둘을 보면 사람들이 늘 놀라곤 했죠. 세상에 어쩜 이렇게 똑같이 생겼는데 성격은 정반대야? 언니는 공주, 저는 슈퍼맨이에요. 슈퍼맨은 무슨, 너 그냥 날뛰는 거지.
언니, 나 날뛰는 거 아니거든. 슈퍼맨인 거야, 슈퍼맨. 어릴 때는 성향도 다르고 관심사도 달랐지만 그래도 항상 붙어 다녔어요. 늘 같이 놀고 같이 자고 같이 싸우고 그렇게 늘 함께였죠. 하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는 당연하게도 조금씩 각자의 세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학교 축제 때 치어리더를 하며 무대 위에서 주목받는 사람이었고 저는 운동회마다 전력 질주로 릴레이 1등을 하는 타입이었어요. 제겐 운동장이 제 세상이었고 언니는 무대가 자기 세상이라고 믿는 듯했죠. 너 그렇게 입 좀 벌리고 뛰지 마. 다리도 좀 모으고 앉고. 그러다 남자 한번 못 만나보겠다. 난 이게 더 편해. 그리고 난 여자애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 남자애들이 너보고 여자애 같지 않대. 너 좀 여자답게 굴어봐라. 어? 싫어. 언니나 해. 나는 언니처럼 공주놀이 하는 거 싫어. 진짜 너는 답이 없다. 나랑 너무 달라. 언니야말로 나랑 너무 달라. 그래도 너는 내 동생이니까 내가 봐준다. 으이그. 언니는 점점 비슷비슷한 느낌의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저는 운동장에서 뛰노는 무리와 더 친해졌어요. 언니는 남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저는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죠. 그러다 고등학교 때부터 언니는 진로를 정해 미용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학교 끝나면 곧장 미용학원으로 달려가서 머리 손질 배우고 화장 배우고 손톱 꾸미는 법 배우는 걸 좋아했어요. 퇴근길에 집에 들어오면 손등에 립스틱 발라보고는 저를 불러서 보여주기도 했죠. 나 이거 어때? 봐봐. 색깔 괜찮지 않아? 근데 언니, 이거 엄마 거 아니야? 몰래 써도 돼? 난 이게 다 공부잖아. 이제 화장하는 게 공부하는 건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러지 말고 너도 한번 발라봐봐. 이리 와봐. 언니가 해줄게. 에이, 됐어. 나는 잘 모르겠어. 화장하면 얼굴 간지럽고 답답할 것 같아. 안 할래. 너는 도대체가 여자애가 맞긴 한 거야? 진짜 너무 재미없게 산다. 넌 뭔 재미로 사니? 세상에 재미있는 거 많거든. 나중에 경찰 데려가면 체력도 키워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순 재미없는 것들 뿐이네. 진짜 재미없어. 재미없어도 괜찮아. 나는 나중에 멋진 경찰 될 거니까. 경찰? 너? 아휴, 진짜 상상도 안 간다. 네가 경찰 되면 나라 망하겠다. 언니 진짜 너무한다. 그럼 언니는 뭐하고 살 건데? 난 예쁘게 살 거야. 예쁜 게 최고야. 난 진짜 연예인 뺨치게 예쁘게 하고 다닐 거야. 저는 언니의 그 말을 듣고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들었지만 굳이 그때는 뭐라고 반박하지 않았어요. 대신 마음속으로만 언니는 거치장에만 너무 집중하는 것 같아. 난 저렇게는 안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체력 단련한다고 달리기 연습하다가 넘어져서 무릎 까지고 팔에 멍들고 여기저기 상처 나서 들어오면 언니는 늘 안쓰럽다는 듯 한숨을 쉬며 다가와서 라면을 끓여주거나 얼음찜질을 해주곤 했어요. 또 넘어졌어? 무릎은 왜 이래? 너 진짜 좀 조심 좀 해. 어쩔 수 없지 뭐. 오늘 달리기 연습하다가 코너 돌 때 넘어졌어. 그래서 경찰이 되겠다고? 이렇게 맨날 다치면서? 그래도 난 꼭 경찰 되고 싶어. 진짜 못 말리겠다. 라면이나 먹을래? 진짜? 그럼 나 계란도 넣어줘. 언니는 그렇게 저를 챙겨주는 걸 마다하지 않았고 저도 그런 언니가 참 고맙고 좋았어요. 가끔은 우리가 친구로 만났으면 절대 친해질 수 없었을 텐데 그래도 자매라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고 저는 정말로 경찰 공무원이 되었어요. 처음 발령은 파출소였고 나중에 형사과로 옮겼어요. 사실 제가 가고 싶었던 건 강력팀이었는데 여자라고 죽어도 발령을 안 주더라고요. 나 진짜 강력팀 가고 싶었는데 아쉽다. 하다 보면 다 보내줄 때가 있다.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나 해. 언젠간 꼭 갈 거야. 나쁜 놈들 내가 다 잡아버릴 거야. 아, 너 진짜 너 열정은 인정. 근데 체력부터 더 키워라. 너 어제도 범인 잡다가 넘어졌다며. 그러니까 더 단련해야지. 오늘도 뛸 거야. 그렇게 저는 현장에서 뛰어다니며 사건 처리하고 조서 처리하면서 하루하루 바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 언니는 피부 관리 뷰티샵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조그마한 가게였는데 손님이 늘어나고 입소문이 퍼지고 SNS 팔로워가 10,000명을 넘더니 꽤나 잘 나가는 피부 관리샵이 됐죠. 야, 나 이번에 VIP 관리 프로그램 런칭했어. 예약 밀려서 정신이 없네. 대단하다. 언니 진짜 잘 됐네. K-뷰티다 뭐다 하는 열풍 덕분이지. 일본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나도 이제 글로벌샵 원장님이다 이거야. 언니 명품 가방도 샀더라? 이번에 든 건 뭐야? 이거? 샤놀. 야, 넌 샤놀 마크도 모르냐? 너도 좀 여자답게 하고 다녀라. 어째 옷도 맨날 그 모양이야? 언니, 나 경찰이야. 범인 잡으러 갈 때 명품 가방 메고 갈 순 없잖아. 그러니까 네 인생이 재미가 없다는 거 아니야. 그러다 시집은 가겠니? 시집은 무슨, 난 일이랑 결혼했잖아. 웃겨 진짜. 저는 점점 그런 언니가 멀게 느껴졌어요. 원래도 참 다르던 우리였지만 어른이 되고 각자 하는 일이 생기면선 진짜 너무 다른 길을 걷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다 언니가 결혼을 하면서부턴 다른 집 안 친한 자매들처럼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건 현장 다니고 일 처리하느라 바빴고 언니는 결혼을 해서 신혼생활에 푹 빠져 있었어요. 명절이 돼도 언니는 시가에 가느라 저희 집엔 안 오는 때가 많았죠. 명절인데도 언니는 안 오네? 이제 시댁 식구지 뭐. 결혼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야 원래. 너도 해보면 알아. 그래서 내가 결혼을 안 하는 거잖아. 형부는 일본과 중국을 오가며 무역 관련 일을 하는 잘 나가는 사업가라고 했어요. 친하게 오가는 사이는 아니라 몇 번 만난 게 전부였지만 사업하는 사람답게 서글서글하고 유쾌한 성격 같더라고요. 언니도 형부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았고요. 가끔 안부만 주고받는 사이로 멀어져 있었지만 그래도 언니가 잘 지내시길 바랬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언니한테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것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원래 평소 저희는 전화를 잘 안 했어요. 바쁘기도 하고 그냥 안부 전화할 때 톡 하나 보내고 마는 편인데 어쩐지 전화가 온 거예요. 게다가 언니 목소리는 평소랑 달리 조금 떨리고 있었어요. 너 혹시 지금 바쁘니? 나 할 말이 좀 있는데 좀 만날 수 있을까? 뭔가 머뭇거리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언니가 이런 식으로 저한테 연락해 오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고 무슨 일이 있는 게 분명했어요. 야간 근무가 끝나고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언니의 전화를 받고 잠이 확 깼죠. 저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언니를 만나러 나갔어요. 근처 카페 구석에 앉아있는 언니 얼굴은 평소답지 않게 어두웠고 손끝이 자꾸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은진아, 나 어떡하지? 진짜 미치겠어. 왜? 무슨 일인데? 뭔 일인데 그래? 언니는 한참을 입을 떼지 못하고 커피잔만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너 혹시 네 형부에 대해서 좀 알아봐 줄 수 없니? 형부? 형부가 왜? 혹시 형부가 바람 피우니?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차라리 그런 거면 다행이게. 그 사람 때문에 나 요새 걱정돼서 잠도 안 오고 진짜 미칠 것 같아. 사실 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언니는 평소에 저한테 형부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았고 사실 저도 형부의 존재를 잊고 살았어요. 언니가 SNS에 올리는 사진들도 대부분 혼자 찍은 거였고 언니의 세련되고 반짝이는 이미지 뒤에는 형부는 거의 등장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더더욱 언니의 갑작스러운 부탁에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뭔 일인데 그래? 싸웠어? 무슨 일인지 알아야 도와주지. 그게 사실 요즘 그 사람 하는 행동이 좀 이상해. 일본이랑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한다고는 하는데 거래처 얘기나 사업 얘기라도 물어보면 버럭 화를 내. 근데 어쩌다 내가 그 사람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됐는데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어. 언니의 불안감이 전염된 건지 저도 점점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아졌고 손끝이 더 떨렸어요. 그래서 일부러 노트북을 봤는데 뭔가 무서운 파일들이 있었어. 이상한 이름으로 저장된 파일들.
무슨 수출입 명세서 같은데 약 이름도 있고 은어도 있고 다른 나라 주소도 나오고 여자들 얘기도 있고. 잠깐만, 약 이름? 여자들 얘기?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겠어. 그냥 너무 무서운 단어들이 막 섞여 있었어. 물론 다 내 추측이긴 해. 근데 영 찜찜해서 말이야. 혹시 파일이나 통화 내용 찍어둔 거라도 있어? 무슨 증거 같은 거라도. 언니는 잠깐 말을 멈추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땐 너무 놀라서 그런 생각도 못하고 그냥 닫았어. 근데 며칠 전부터 형부가 날 의심하는 건지 내 핸드폰도 자꾸 보는 것 같고 통화 기록 몰래 지운 것도 발견했어. 나 어떻게 은지나? 나 진짜 무섭단 말이야. 무슨 보양 밀매 이런 거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진짜 그런 거면 어쩌지?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당당하고 잘난 언니가 이렇게까지 불안해하는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평소에는 뭐든 똑부러지게 말하던 언니였는데 이날의 언니는 그저 떨리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저는 언니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한번 알아볼게. 일단 침착하게 있어. 너무 티내지 말고. 알았어. 고마워. 고마워, 은진아. 언니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였고 저는 그때 처음으로 언니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할 정도면 이거 진짜 심각한 일인가 보다 싶었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이미 촉이 왔어요. 경찰 생활을 오래 한 덕인지 이런 감각은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모르게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쳐 지나갔어요. 형부, 그 사람이 뭔가 크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어요. 경찰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남의 사생활을 들춰볼 순 없었지만 가족 문제라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잖아요. 게다가 제 눈앞에서 언니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냥 팔짱 끼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언니, 형부가 주로 거래한다는 업체 이름 몇 개만 찾아보고 알려줄 수 있어? 언니는 거래처 이름을 찾아 알려줬어요. 이름만 봐서는 딱히 수상한 건 없어 보였어요. 평범한 무역회사나 상사 이름이었죠. 알았어. 일단 이거부터 찾아볼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미안하다. 너한테 이런 부탁까지 해서. 근데 나 진짜 불안해서 미치겠어서 그래. 빨리 좀 알아봐 주라. 됐어, 언니. 가족인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지. 혹시라도 더 기억나는 거 있으면 바로 알려줘. 더 살펴보기 위해 저는 경찰 전산망을 열어봤어요. 원칙적으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게 불법인 건 알지만 솔직히 그런 원칙 따질 상황은 아니었어요. 언니의 얼굴이 자꾸 아른거렸거든요. 업체 이름들을 하나씩 검색해봤어요. 겉으로는 문제될 게 없어 보였어요. 다들 합법적인 무역 관련 업체로 등록돼 있었고 별다른 신고 이력도 없었어요. 혹시나 해서 형부의 차량 번호도 조회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최근 몇 달간 형부의 차량 주행 기록 중에 새벽 시간대, 그것도 평일 새벽에 부둣가 근처로 여러 차례 이동한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게다가 그 주차 시간대도 좀 이상했어요. 평일 새벽 2시, 3시에 부둣가 인근 주차장에 찍혀 있더라고요. 아니, 이 새벽에 부둣가는 왜 가?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공항도 아니고 새벽 부둣가라니. 마약 밀수나 밀수입 사건을 다뤘던 과거 선배 형사들 얘기가 스쳐 지나갔어요. 왠지 형부가 단순한 무역업자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막상 드러난 건 이것뿐이었어요. SNS 계정도 별다를 게 없고 딱히 증거가 될 만한 것도 찾기 어려웠죠. 그때 언니한테 연락을 다시 했어요. 언니, 나야. 혹시 형부 노트북에서 봤다는 파일들 그거라도 대충 기억나는 거 있어? 그거 근데 보긴 했는데 제대로 못 봤어. 그냥 폴더명이 이상해서 클릭했는데 뭔가 영어랑 숫자랑 섞인 코드 같은 게 잔뜩 있었어. 근데 그 순간 방에 들어오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그냥 닫았어. 그럼 대충이라도 기억나는 파일명이나 코드 그런 거라도 없어? 글쎄, 무슨 약 이름 비슷한 건 있었던 것 같다. 뭐였더라? 무슨 페노, 뭐 이런 거? 잘 모르겠어. 그리고 뭔가 여자들 이름도 있었는데. 미나코? 그런 이름도 봤던 것 같고. 미나코? 일본 여자 이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언니 말을 들으니 점점 의심은 더 커졌어요.
확실한 건 없었지만 뭔가 냄새가 너무 났어요. 언니, 일단 최대한 차분하게 행동해. 형부한테 뭐 캐묻거나 의심스러운 기색 보이지 말고 혹시라도 다시 그런 파일 보게 되면 무조건 사진 찍어놔. 알았지? 알았어. 근데 나 진짜 무서워. 이러다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지? 언니, 그런 소리 하지 마. 괜찮아. 나 여기 있잖아.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저는 혼자 조사를 한 뒤 일주일 만에 다시 언니를 만났어요. 언니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민낯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고 손톱은 물어뜯어서 그런지 울퉁불퉁 날카롭고 엉망이었죠. 평소 언니다운 반짝임은 어디에도 없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언니가 손으로 자꾸 팔을 감싸쥐고 다리를 떨고 있는 모습이 너무 불안해 보여서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언니, 아무래도 지금은 정황 증거가 다야. 언니가 봤다는 그 노트북 자료라도 봐야 뭔가 실마리라도 찾을 것 같은데 그거 좀 가져와서 나한테 넘겨줄 수 있어?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언니는 화들짝 놀라더니 숨을 크게 들이쉬며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그건 못해. 나라는 걸 바로 알 거야. 가뜩이나 요즘 내가 자기 의심하는 걸 눈치챈 건지 내 동선도 추적하는 느낌 들어. 나 진짜 무섭단 말이야. 근데 내가 증거라고 생각되는 걸 챙겨 나온다? 그럼 빼박 내 짓이잖아. 우리 둘 아니면 집에 들어올 사람도 없는데 잘못 건드렸다간 바로 들킬 것 같아. 너무 무서워. 못해. 언니는 손톱을 물어뜯으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어요. 그 손이 너무 떨려서 옆에 있던 물잔을 집어들다가 놓칠 뻔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더는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증거를 더 찾아보려고 퇴근하는 말이 목까지 올라왔다가도 언니가 이렇게 벌벌 떠는 걸 보니 차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저 깊은 한숨만 나왔고 고민만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언니가 뭔가 결심한 듯 고개를 번쩍 들더니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마치 뭔가 좋은 수를 찾아낸 사람처럼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네가 나인 척하는 거야. 한 일주일만. 네가 나인 척하고 우리 집에 들어오면 마음대로 증거에 손도 댈 수 있고 조사도 할 수 있잖아. 저는 순간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돼서 멍하니 언니를 쳐다봤어요.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는 손끝까지 떨리는 손으로 제 팔을 꼭 잡더니 간절한 눈빛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나도 뭘 찾아야 할지 감이 안 와. 증거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괜히 아무거나 다 챙겼다가 그 사람이 눈치라도 채면 끝장이잖아. 근데 너라면 뭔가 찾을 수 있을 거야. 너 경찰이잖아. 이런 거 잘 알잖아. 그래도 이거 너무 위험해. 그러다 들키면 어쩌려고 그래. 아니야. 그 사람 진짜 둔해. 그리고 우리 부모님, 친한 친구들 전부 다 서로 옷만 비슷하게 입고 있으면 헷갈려 하는데 너랑 만난 적도 몇 번 없는 그 사람이 널 어떻게 알겠어. 그냥 평소처럼 내 옷 입고 앉아만 있으면 아무 의심도 안 할 거야. 아니, 그래도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언니인 척을 하라고? 그래, 증거는 찾는다 쳐. 안 들킨다 쳐. 근데 그러다가 형부가 알아채면. 아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언니인 줄 알고 껴안기라도 하면 그땐 어떡해. 그건 걱정할 거 없어. 너희 형부랑 나 손끝 하나 안 닿은 지 몇 달 됐어. 절대 스킨십 같은 거 없어. 그건 걱정 마. 심지어 우리 밥도 같이 안 먹어. 언니는 눈물 맺힌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쏟아냈어요. 은진아, 제발.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나 이러다 진짜 피말라 죽을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진짜 보약사범이랑 살고 있는 거면 어떡해. 그럼 진짜 큰일이잖아. 이러다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제발 부탁이야. 언니는 눈가를 연신 닦아내면서도 계속 제 손을 붙잡고 놓지 않았어요. 손끝이 차갑게 식어 있었고 목소리도 자꾸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는데도 언니의 그 간절한 눈빛을 보니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럼 진짜 딱 일주일이야. 딱 일주일? 딱 일주일만. 그 사이에 무조건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기는 안 할게. 나도 최대한 주변에서 움직일게. 너 위험하게는 안 해. 그건 약속해. 알았어. 진짜 딱 일주일이야. 딱 일주일?
언니는 울먹이는 얼굴로 제 손을 꼭 잡더니 숨을 크게 내쉬며 연신 고맙다고 말했어요. 저도 그제야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어요. 정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고 앞으로 무슨 일이 터질지 막막했지만 언니의 떨리는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그렇게 저는 쌍둥이 언니가 되기로 했습니다. 저는 언니처럼 보이기 위해 모든 걸 다 바꿨어요. 언니의 긴 머리를 따라 피스를 붙이고 언니처럼 화장을 하고 혹시 몰라서 언니가 평소 쓰던 향수까지 목덜미와 손목에 뿌렸죠. 언니의 옷까지 입고 거울 앞에 서니 저도 할 말을 잃었죠. 낯설고 소름이 돋았어요. 저랑 언니랑 나란히 서 있는데 둘 다 언니 같은 거예요. 언니랑 똑같은 얼굴, 똑같은 머리, 똑같은 향까지. 저도 헷갈릴 정도였으니 남이 보면 진짜 구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진아, 나 없는 동안 조심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절대 들키면 안 돼. 무조건 일주일만 버텨줘. 알았어. 근데 언니 진짜 무섭다. 이거 진짜 무슨 첩보작전도 아니고. 하여튼 잘해보자. 부탁해. 고마워, 내 동생. 언니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집안이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의 집에 와 그 집 주인인 척하고 있는 이 상황이 대체 뭔가 싶더라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시리고 차가워졌어요. 그러다 형부 퇴근까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는 바로 형부 방으로 들어갔어요. 뭘 찾아야 하는지 감도 안 잡히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서랍부터 다 열어봤어요. 책상 서랍엔 뭔지 모를 숫자들이랑 코드들이 빽빽하게 적힌 문서들이 나왔어요. 일본어로 적힌 것도 보였는데 뭔지 몰라서 다 촬영해뒀어요. 그러다 형부의 트렁크 가방을 열었는데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비닐 포장 안에는 수백 개의 주사기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액체가 담긴 병도 몇십 개 보였어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죠. 뭐야 이게? 설마 진짜 보약?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끝이 덜덜 떨려서 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손끝에 힘을 주고 주사기 들이며 액체 병들을 하나하나 사진으로 찍었어요. 혹시나 소리가 날까봐 숨소리조차 조심하며 찍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몇 번은 폰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이를 꽉 물고 버텼어요. 무서웠지만 이건 무조건 증거로 남겨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렇게 모든 걸 찍은 뒤 형부가 올 시간이 되어가자 언니가 알려준 대로 TV를 켜고 최대한 무심한 척 소파에 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표정은 최대한 멍한 얼굴로 무슨 생각도 없는 척 멍하니 TV를 바라봤어요. 손은 소파 쿠션을 꽉 쥐고 있었고 다리는 떨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지만 억지로 참고 앉아 있었어요. 최대한 언니처럼 하고 속으로 외치면서. 그때 현관 비밀번호 입력 소리가 들렸어요. 삐빅 삐빅. 소리가 온몸을 찌르듯 들려왔고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느낌이었어요. 숨을 꾹 참고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어요. 몸이 굳어 있었고 손끝이 새하얘질 정도로 힘을 줬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형부가 들어섰어요. 순간 눈이 저한테 향했는데 그 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땀이 식은 땀처럼 주르르 흐르는 것 같았죠. 그런데 형부는 별 의심 없이 피곤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와 있었네. 좀 일찍 왔어. 형부는 대충 고개를 끄덕이더니 가방을 내려놓곤 소파에 드러누웠어요.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데 형부는 그런 건 전혀 모르고 그냥 팔을 머리 뒤에 베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죽는 줄 알았어. 회의만 내탕 뛰었네. 많이 힘들었나 보네. 힘들다 못해 그냥 쓰러질 것 같아. 당신은 좀 기운이 없어 보이네. 그냥 피곤해서 그래. 나도 하루 종일 정신 없었어. 그 순간 형부는 살짝 눈을 뜨고 저를 힐끔 보더니 다시 눈을 감았어요. 그래? 근데 당신 오늘 향수 바꿨어. 냄새가 좀 다른데? 아닌데 왜 그러지? 아닌가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혹시나 눈치챘나 싶어 손에 땀이 차는 게 느껴졌죠.
하지만 다행히 형부와 함께한 저녁 시간은 무심한 듯 흘러갔어요. 형부는 술을 두어 잔 마시고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고 저는 거실 한쪽에서 폰을 만지작거리며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어요. 저를 의심하는 기색은 전혀 없어 보였고 언니 말대로 형부는 제가 진짜 언니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술을 마셨으니 빨리 잘 법도 한데 좀처럼 잠들 생각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잠들기만 기다리는데 잘 시간이 다 되어 형부가 방에 들어가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얼른 씻고 들어오지 그래. 피곤하다며. 그래, 알았어. 물론 손끝 하나 스칠 일 없으니 안심하란 말은 들었지만 그래도 같은 침대에 눕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소름이 끼쳤고 저는 화장품 바른다는 핑계로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어 결국 방으로 들어갔고 제가 들어간 순간부터 형부가 갑자기 협탁 서랍에서 주사기를 꺼내며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리가 폭발하듯 쭈뼛 섰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난 어떻게 해야 하지? 미칠 것 같더라고요. 형부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주사기를 흔들더니 바늘 끝을 손등에 살짝 대보고는 공기를 빼듯 툭툭 튀겼어요. 액체가 미세하게 뿜어져 나오는 걸 보고 심장이 거칠게 뛰었죠. 당신 피곤하다며 우유 주사 한 대 놔줄게. 형부는 제게 웃으며 다가왔고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어요. 하지만 최대한 침착한 척하며 말했어요. 아니야, 오늘은 그냥 잘게. 내일 업체 미팅이 있어서 그냥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이러다 들키면 어쩌지 하며 속으로 엄청 떨었어요. 형부는 잠시 멈칫하더니 곧 무심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답지 않게 왜 그래? 그때 그 VIP 손님들 접대할 때도 웃으면서 놓더니.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VIP 손님들? 형부는 제 표정을 못 본 채 자기 팔에 주사기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이번에 들어온 신상인데 진짜 괜찮더라. 지난번에 우리 손님들 반응 좋았잖아. 그러고 보면 당신이 안목은 있어. 왜 그때 당신이 말했잖아. 고급 시술에는 고급 약 써야 한다고. 그거 없었으면 우리 VIP 클럽 고객 다 빠졌을걸. 당신 샵에서 팔아주는 몫이 확실히 크지. 그건 그렇지. 이번에 일본 쪽에서 더 좋은 물건 들여왔다더라. 합성이라 검사도 안 걸린대. 이번에도 뷰티샵에서 잘 풀어줘야 돼. 그러고 보면 요샌 이런 마일드한 게 잘 나가. 당신이 아주 일머리가 좋았어. 젊은 사람들 상대로 이런 거 팔자는 아이디어 말이야. 내가 원래 사업머리가 있잖아. 불어 농담조로 대답했지만 손끝이 얼어붙고 몸 전체가 마비되는 기분이었어요. 형부는 저를 언니로 착각한 채 너무도 자연스럽게 말을 이어갔고 저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박혀 숨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언니는 단순히 피해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제 쌍둥이 언니는 단순히 남편의 범죄를 의심하고 있는 선량한 아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자기 샵 고객들을 대상으로 보약을 유통하고 있는 공범이었던 거죠. 들으면 들을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언니 샵은 단순한 시술 클리닉이 아니라 보약 유통의 창구였다는 게. 형부의 말투는 너무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웠고 언니와 나눈 과거의 대화들이 섞여 있었어요. 형부는 주사를 놓고는 이내 피곤하다는 듯 몸을 뒤척이며 잠에 들었고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상태로 그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손끝이 얼얼했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그제야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음성으로 없는 번호라는 문구가 흘러나왔어요. 아, 이거 내가 함정에 빠졌구나. 저는 그제야 언니가 자기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이런 짓을 꾸몄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형부의 노트북, 휴대폰 등을 챙겨들고 미친 듯이 달렸어요.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뛰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곧장 경찰서로 달려갔죠. 문을 열고 들어가 담당 부서 팀장에게 급히 보고 드릴 게 있다고 말한 뒤 저는 그 자리에서 언니와 형부를 정식으로 신고했어요. 증거는? 네, 여기 노트북과 휴대폰이에요. 이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어요. 알겠어. 바로 조사해볼게. 너 일단 한숨 돌려. 지금 무슨 밀랍 인형 같다. 수사팀은 제 신고를 접수하자마자 곧바로 움직였어요.
저는 형부가 집에서 약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사실까지 전달했고 경찰은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새벽에 형부의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형부는 눈도 제대로 못 뜬 채 이불을 덮어쓴 채로 체포됐고 침대 옆 협탁에서는 여전히 액체가 남아있는 주사기들이 발견됐어요. 주사기 바늘 끝에는 형부의 DNA가 묻어 있었고 약물 성분도 곧바로 분석 의뢰에 들어갔죠. 와, 인연이 날 이런 식으로 엿먹여? 그니까 아까 그년이 네 년이었다 이거지? 어따 대고 년년거려 이 새끼야. 똑바로 앉아서 대답이나 해. 콱! 씨. 형부를 조사하는 동안 언니 행방도 계속 쫓고 있었고 결국 사건 접수 48시간 만에 도주 중이던 언니도 공항 근처의 한 모텔에서 체포됐어요. 경찰은 언니의 도피 루트를 추적하다가 언니가 외국으로 나가기 위해 환전소와 통화한 기록, 공항 근처에서 숙박 예약한 흔적까지 찾아냈어요. 언니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평소 입지 않던 후드티를 입고 있었지만 마스크 너머로 그 낯익은 얼굴은 감출 수가 없었죠. 경찰이 들이닥치자 언니는 필사적으로 변명하며 자긴 아니라고 외쳤지만 이미 손목엔 수갑이 채워진 뒤였습니다. 언니를 데려와 조사실에 앉힌 뒤 대체 왜 그런 짓을 했냐고 묻자 언니는 한동안 묵비권만 행사하며 말을 안 터니 제가 조사실에 들어가 묻자 결국 입을 열었어요. 우리 일하는 동업자 중 하나가 경찰하고 접선하는 걸 알게 됐어. 곧 다 들킬 것 같았고 그 전에 발을 빼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났어. 그래서 날 희생양으로 쓰고 넌 빠져나올 생각만 했단 거야? 조사하면서 보니 그동안 언니는 나름대로는 철저히 행동했더라고요. 자신이 엮인 자료는 이미 삭제하고 기록들도 빼돌리고 범인 남편만 엮인 걸로 두고 자기는 쏙 빠져나오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그렇게 지운 자료들이 모두 복구 가능하다는 건 전혀 몰랐으니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바보였지만 말이에요. 머리도 안 좋은 게 나름 머리 굴렸네. 그래도 네 그 똥통 대가리가 어디 가니? 어디서 감히 경찰을 그런 식으로 이용해? 경찰은 무슨 네가 뭐 강력팀 형사나 되냐? 하는 거라곤 많지 않은 진상들 상대하는 일밖에 없는 게 너 그냥 서비스업이잖아. 나나 너나 뭐가 달라. 경찰 임대하고 힘주고 다니지마 이년아. 너도 나나 매한가지 서비스 직종이야. 뭔 소리야. 갑자기 뭔 서비스 타령이야. 어릴 때부터 너 나 무시하는 거 내가 몰랐을 줄 알아? 분쳐 바르고 머리만 신경 쓴다고 한심하게 생각했잖아. 그래, 자기 스스로를 잘 안 해. 근데 내가 언제 너 그렇다고 대놓고 뭐라 그런 적 있어? 그 정도 생각이야 했지. 근데 그렇다고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한정 파서 몰아넣을 생각을 해?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냐? 아, 진짜 웃긴다. 네가 뭘 한다고 떠드니? 너도 똑같아. 뭘 한다고 설치는 거야? 똑같긴 뭐가 똑같아. 난 적어도 가족한테 이렇게 등 뒤에서 칼은 안 꽂아. 네가 그랬다는 거 이제 다 밝혀질 거야. 넌 끝났어. 알고 보니 언니는 그동안 저한테 쌓인 게 많았나 봐요. 저는 까맣게 몰랐네요. 제 말에 빙글빙글 웃는 얼굴을 보는데 아우, 한 대 확 대갈통을 후려치고 싶은 걸 간신히 참았습니다. 저는 더는 말도 섞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고 언니는 여전히 비웃음을 지으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경찰은 언니의 진술을 토대로 다시 수사를 이어갔고 저는 경찰의 설명을 들으며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언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저를 몰아넣으려고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 순간에도 언니는 비웃음을 멈추지 않았고 저와 눈을 마주치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래도 너보단 낫지. 너보다 못하지 않아 나는. 그 모습이 기괴하기까지 했습니다. 소름이 다 끼치더라고요. 하지만 나름대로 자기가 똑똑하다 생각하며 세운 언니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죠. 경찰은 바로 언니의 뷰티샵을 급습했고 장부 내역과 예약 기록, 시술 기록까지 전부 확보했어요. 언니가 포맷한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모두 복구했는데 그 안에는 시술 고객 명단과 주사제 코드, 보약 거래 내역이 정리된 파일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었어요. 심지어 고객들 중 일부는 유명 인플루언서들이었는데 그들 중 몇 명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게 됐죠. 조사 결과 형부는 중국과 일본을 오가며 신종 보약을 들여오는 유통책이었고 언니는 그걸 병원 고객들에게 숙면주사, 피로회복주사,
백옥가루, 마법 알약이라고 속이며 불법 시술 및 유포를 했던 거였어요. 뷰티샵은 보약 거래의 전초기지였고 그걸 프리미엄 케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팔아온 거였죠. 난 운반만 했어요. 저 여자가 다 주도한 거라고요. 뭐? 야, 피해자 코스프레 하지 마. 다 너 때문에 시작된 일이잖아. 뭐라고? 다 나 때문이라고? 너 진짜 그렇게 말할 거야?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네가 알아서 혼자 한 거잖아. 혼자? 너 그때 뭐라 그랬어? 이거 하면 한 방에 크게 터진다. 걱정 말고 해라고 한 게 누구야? 이 자식아. 야, 그거는 그냥 기세 좀 살리려고 한 말이지. 내가 하라고 강제로 시킨 거야? 너 진짜 양심도 없다. 그렇게 말 바꿀 줄 몰랐어. 너랑 결혼한 내가 진짜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한 척은. 내가 아니었으면 너 뷰티샵은 고사하고 밥도 못 벌어 먹었어. 그거 누가 끌어줬는데? 뭐? 끌어줘? 네가 끌어줬다고? 너 아니었으면 난 애초에 이런 일 시작도 안 했어. 다 네가 꼬셔서 그런 거잖아. 꼬셔? 너야말로 지금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거야? 웃기고 앉아있네. 너도 다 알면서 같이 한 거잖아. 법정에서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둘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아 서로를 겨누며 욕설을 퍼부었고 당신 같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망했다. 저 인간이 내 인생을 다 망쳐놨다며 악다구니를 쏟아냈어요. 이 여자가 진짜 악질이에요, 재판장님. 다 이 여자 작품이에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조금 도운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다 계획해서 한 거예요. 뭐라고? 이 미친놈아, 너 진짜 그렇게 나올 거야? 다 너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 너 그때 클럽 VIP 룸에서 뭐라고 했는데? 이거 밀어주면 우리 둘이 그냥 금방 벤틀리 뽑는다고 했잖아. 그게 그냥 장난으로 한 소리지. 너 진짜 재판장님 앞에서까지 그런 식으로 거짓말해? 거짓말? 진짜 뻔뻔하다. 너 때문에 나도 경찰서 끌려온 거야. 다 너 때문이야. 너는 그때 그 약들이 뭐였는지도 몰랐다고 하면 다 믿어줄 것 같아? 같이 팔았잖아, 같이. 야, 네가 직접 들어와서 네가 다 알려줬잖아. 난 그냥 네 말만 믿은 거고. 믿어? 믿어? 참 아주 웃기고 있네. 믿은 게 아니라 욕심 부린 거잖아. 너 돈 욕심 많잖아. 언제는 이 돈만 있으면 인생 편해진다며. 네가 더 들떠서 하자고 했잖아. 너 진짜 사람 하나 잡아놓고 그렇게까지 해야 속이 시원해?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어. 다 너 때문이야. 누가 할 소리. 난 너랑 결혼한 거부터가 인생 망친 거였어. 내가 너 같은 여자 만나서 이 모양 이 꼴 된 거야. 야, 누가 할 소리를 하냐? 나야말로 너 만나서 인생 종친 거야. 둘은 결국 재판장에서까지 끌려나갔죠. 둘이 그렇게 서로를 향해 침을 튀기며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정말 한심하기도 그지없더군요. 도대체 이게 무슨 꼴인가 싶고 둘 다 욕심에 눈이 멀어 끝내 서로를 지옥으로 끌어내린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하도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다 났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부부라는 이름 아래 그렇게 욕심만 쫓다 결국엔 서로를 찢어놓고 파멸로 달려간 인간들. 그게 바로 형부와 언니였어요. 법정 안의 공기는 싸늘했어요. 판사와 배석 판사들도 하나같이 차갑게 둘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검사는 정리된 자료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눈을 번뜩였어요. 그리고 저는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그 두 사람의 난리통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언니와 형부는 결국 보약 유통과 밀수입, 불법 시술 등의 혐의로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어요. 형부는 징역 16년, 언니는 징역 12년. 둘은 나란히 교도소에 수감됐고 언니가 그렇게 자랑하던 뷰티샵은 당연히 폐업됐어요. 언니가 SNS에 올리며 뽐내던 고급 인테리어며 명품 인테리어 소품들이며 다 압류 조치됐고 형부 명의로 운영되던 클럽도 허가 취소되고 압수수색 끝에 발견된 약물과 자금 세탁 자료들까지 전부 증거로 채택됐죠. 이게 네가 말하던 잘 나가는 인생이야? 야, 정의로운 척 하지 마. 넌 뭐 그렇게 잘났니? 적어도 난 남한테 약물 팔아 돈 벌 생각은 안 했어. 적어도 사람 목숨 담보로 장사하진 않았다고. 지랄하네. 네가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되는 줄 알아? 그래, 언니 말대로 나 정의의 사도 맞아. 그게 경찰이라는 직업이니까. 그래, 넌 평생 그렇게 잘난 척하며 살아라. 이 정도 말이 잘난 척으로 보이는 거면 넌 그냥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거야. 네가 선택한 거니까 뭐 이제 네가 책임질 일만 남았네. 그 사건 이후 부모님은 두 분 모두 너무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세상 어느 부모가 자기 딸이 그런 일을 저지를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특히 언니가 어떻게든 자신이 빠져나가려고 저를 엮어 넣으려고 했다는 말을 듣고 부모님 얼굴은 하얗게 질리셨어요. 면회실에서 부모님과 마주 앉은 언니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며 자기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나 진짜 억울해. 솔직히 어릴 때부터 억울했어. 엄마 아빠는 은진이만 예뻐하고 나는 혼자였잖아. 나를 이렇게 만든 건 엄마 아빠 책임도 있어. 나만 욕하지 마. 뭐라고?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 말 틀려? 나는 어릴 때부터 외로웠어. 은진이만 챙기고 나한텐 관심도 없었잖아. 그만해라.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긴 하니? 너 이게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이라고 생각해? 네 잘못은 네 잘못이지 왜 가족 탓을 해? 됐어. 더 들을 것도 없어. 이제 너는 더 이상 우리 딸 아니다. 네가 선택한 길이고 네가 만든 결과야. 어디 그 안에서 한번 혼자 잘 살아봐라. 엄마! 엄마! 그 말이 끝이었어요. 부모님은 언니의 울부짖음을 뒤로하고 등을 돌려 면회실을 나와버리셨죠. 언니는 부모님의 그 말에 무너져 울었고 아무리 울며 이름을 불러도 부모님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결국 언니는 가족에게도 외면받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죄수가 되어 혼자가 됐죠. 언니가 그런 커다란 범죄에 엮였다는 사실도 너무나 큰 충격이었지만 부모님에겐 저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더욱더 충격적이고 믿을 수 없는 일인 듯 했어요. 부모님은 그 뒤로도 한동안 말씀을 못 하셨고 그 일이 있고 난 후로는 언니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않으셨어요. 하긴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릴 때부터 고작 쌍둥이 언니면서도 날 그렇게 잘 챙겨주던 언니가 속으로는 일평생을 저에 대한 원망과 시기로 가득 차 날 무너뜨리려 해왔다는 건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형부와 언니는 감옥 안에서도 서로를 원망하며 서로를 탓했지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비난일 뿐이었어요. 결국 둘 다 나란히 교도소 안에서 감옥살이를 하게 됐고 둘 다 50이 다 돼서야 세상의 빛을 볼 수 있게 됐으니 말이죠. 그 사건 이후 저는 가족 일이 얽혀있는 사건임에도 빠르고 정확하게 신고 조치하며 일을 처리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시간이 지나 원하던 강력팀으로 발령이 났어요. 물론 그 어떤 선택 하나 쉬운 건 없었지만 사건을 끝까지 밝혀내려 한 제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셈이었어요. 잘했다. 고생 많았다. 자랑스럽다 우리 딸. 은진아 고생했어.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더 큰일 당할 뻔했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죄책감 갖거나 맘 무겁게 가질 필요 없어.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감사해요. 지금 저는 강력팀에서 여성 대상 성폭력 수사에 특히 집중하며 바쁘게 살고 있어요. 경찰 일을 하며 별별 경우를 다 보기도 하고 특히나 믿었던 쌍둥이에게까지 배신당하며 사람을 믿기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그래도 경찰이라는 직업이 저에게 주는 무게와 책임감을 더 깊이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그 일 이후로 저는 더 단단해졌고 더 강해졌어요. 언니의 일은 제게 너무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저를 더 강하게 나답게 만든 사건이기도 했어요. 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경찰로 살아갈 거예요. 누가 뭐래도 저는 경찰이고 절대 그 자부심을 잃지 않고 정의를 위해 노력할 겁니다. 사람 일은 정말 알 수 없어요. 저 역시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떤 낯선 얼굴을 하고 나타날지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새로 배우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무조건적인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배웠고 진실은 결국 어디서든 드러나게 된다는 건 역시 배웠죠. 지금도 가끔은 그때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며 소름이 돋곤 하지만 저는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저 자신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워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한 번쯤은 혹시라는 경계를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안전하고 편안한 일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혼을 하면 새로운 가족들을 맞이하고
또 다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은 가족과 가족 간 결합이라는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만나게 된 인연에는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평생 만나지 않았을 법한 사람들과 가족으로 얽히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렇게 만난 인연이라고 해도 서로 이해하고 친하게 지낸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이가 될 수 있겠지만 서로를 견제하고 시기 질투를 하며 미워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사이가 나빠지는 것이 바로 동서 사이가 아닐까 싶어요. 은근한 경쟁도 있고 서로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기도 하잖아요. 제 경우도 그랬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88년 용띠 37살로 이제는 30대보다는 40대에 더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여자예요. 인생을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왜 그런 것 있잖아요. 실력이나 학력,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난 배경 같은 것들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좋게 또는 나쁘게 변하는 상황들이요. 저 또한 그런 것들에 대해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리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 기준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경험을 최근에 했네요. 저는 어린 시절 남들처럼 사교육받아 무언가를 제대로 배워본 적은 없어요. 어린 시절 내내 엄마와 함께 지내는 일이 더 많았거든요. 저는 어린 시절 엄마의 일터이자 제 놀이터였던 시장에서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저를 키워내기 위해서 시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남았던 분이고 당연히 생활력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분이었거든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꼭 교육기관에서 받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과 함께 섞이며 대화하고 소통하는 법부터 삶의 지혜를 깨닫고 이에 더해 엄마의 뛰어난 요리 솜씨까지 모두 다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며 살아왔으니까요. 저희 엄마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음식집을 운영해 오셨어요. 정해진 메뉴는 딱히 없었는데 그 이유는 상인들이 그때그때 원하는 메뉴가 있으면 모두 다 공수해서 만들어주시거나 반찬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집밥같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배달까지 하시는 일을 했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 이런 장사 방식은 엄마만의 특별한 마케팅 방식이자 살아남는 방법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덥네. 시원한 비빔국수 하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메뉴에 있어? 아유, 있지 왜 없어. 메뉴가 뭐가 중요해. 없으면 만들어주면 되지. 금방 해다 줄게. 역시 지연이네는 뭐든 다 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럼 여기 비빔국수로 해서 오늘 5그릇만 좀 해다 줘. 저는 그런 엄마 밑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시장이 익숙했고 당연했어요. 또 음식 장사를 하는 엄마로 인해서 음식에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었었고요. 제가 사춘기를 지나 어느 정도 성장을 한 시점에서는 자연스럽게 직접 요리를 할 정도로 요리의 두각을 나타내었어요.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엄마를 대신해서 제가 음식을 하고 가게 운영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정도였으니 이미 꽤 실력이 좋았던 것도 사실이죠. 실제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된 시점부터 엄마가 힘들까봐 반찬 배달을 함께 하면서 가게 일을 익혔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장에서 꽤 유명 인사였어요. 저번에 지연이가 만들었다는 감자조림 좀 있어? 감자조림? 그거 그날 맛있다고 다 사가서 없는데. 그럼 제가 또 만들면 되죠? 반찬으로 좀 사가시려고요? 그때 얼마나 감칠맛이 나던지 없던 입맛이 다 살아나더라고. 아니 이 집은 어째 엄마보다 딸내미가 점점 더 손맛이 좋아져? 그러게 조만간 나보다 더 단골이 많아지겠어. 이거 뭐 불안해해야 하나 어쩌나. 다들 엄마보다 제가 한 반찬이나 음식을 더 많이 찾았고 추가 주문까지 해가면서 사갈 정도였거든요. 이 정도가 되자 엄마는 저에게 전적으로 가게 음식을 맡기기도 하고 장사를 부탁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엄마를 대신해서 가게를 대신 봐주면서 능숙하게 운영을 해오기도 했고요.
이 정도면 꼭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아도 이미 요리를 하는 것이나 장사를 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들에게 소통을 하는 법 정도는 제대로 배웠다고 자부할 수 있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요리를 하고 장사를 하는 건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엄마도 아직 성인이 안 된 저를 믿고 맡길 정도였기도 하고요. 지연아, 엄마 오늘 교회 모임은 진짜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가게 좀 대신 봐줄 수 있겠어? 그럼 걱정 말고 다녀와. 같이 하는 이모랑 장사하면 돼. 엄마가 기본 반찬은 다 만들었거든. 나머지는 네가 할 수 있지? 당연하지. 오히려 내 손님이 더 많아. 왜 이래? 한창 공부를 해야 할 나이이긴 했지만 저는 오히려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맛있는 반찬과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게 훨씬 더 살아있음을 느끼고 즐거웠어요. 하지만 이런 제 마음과 다르게 엄마는 제가 공부를 하고 대학 진학을 해야 할 시기에도 맨날 시장에서 엄마 일을 돕기만 하니 좀 신경도 쓰이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시장에 나오지 못하게 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엄마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투듯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엄마의 진짜 마음을 들었고 저 또한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잘 해결을 했지만요. 오늘은 학교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서 공부해. 시장 올 생각하지 말고. 왜? 오늘은 안 바빠? 갑자기 왜 시장 근처도 못 오게 하는 거야? 너 공부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시장 와서 반찬 만들고 팔 거야. 넌 이런 거 하지 마. 엄마, 이것도 내 능력이야. 손맛이 좋은 걸 어떻게 해. 그리고 나 원래 공부 못해. 하던 거 안 하면 그나마 잘하는 것도 없어져. 나는 이것도 내 적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걱정 마. 엄마는 제가 엄마처럼 시장에서 음식이나 팔며 살게 될까 걱정스럽고 미안한 마음에 나오지 못하게 했던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 또한 제 적성이고 좋아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며 엄마의 걱정을 잘 다독여줬어요. 엄마 또한 그 후부턴 저에게 시장에 나오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죠. 그렇게 엄마 생업을 도우면서 저희 두 모녀는 하루하루 소소하게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엄마가 이렇게 생업에 매달리며 열심히 일을 하게 된 계기에는 저희 아빠가 빠질 순 없었어요. 아빠는 제가 어릴 때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아빠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땐 이미 아빠는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은 분이셨거든요. 덕분에 늘 집에 계셔야 하는 분이었죠. 엄마 혼자 시장에서 일을 할 때에는 하루 종일 아빠와 집에서 단둘이 보내며 간호를 하며 지냈는데 이제 엄마와 저 둘 다 일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좀 생겼고 덕분에 아빠를 요양병원으로 보내 매일매일 찾아뵈면서 지내고 있어요. 제 어린 시절 중 시장에서 보낸 시간들은 저에게 매우 값진 경험이었어요.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요리 실력을 갖출 수 있게 만들어줬고 또 학교를 포함하여 모든 인간관계에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는 능력 또한 상당히 능숙하게 만들어줬거든요. 저는 또래보다, 아니 그 누구보다 눈치도 엄청 빨라서 사람들 마음을 금세 읽는 것도 능숙했고요. 꼭 공부를 잘해야 얻는 것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뿌듯했어요. 덕분에 모든 제 주변에서는 늘 사람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요.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리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렇기에 대학도 점수에 맞춰 적당한 곳으로 진학을 했고 졸업 후에도 딱히 뭔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졸업 후 엄마 가게에서 일을 했어요. 엄마, 나 졸업하고 엄마 가게에서 일 돕고 싶어. 대학까지 나와서 이런 시장에서 일하는 거 괜찮겠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장이 너무 좋고 엄마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 엄마만 허락한다면 그렇게 지내고 싶어. 그래, 네가 원한다고 하는데 내가 뭐라고 말리니? 같이 해보자. 직장인보다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던 저는 아빠 병원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방문해 아빠를 챙겼는데 2년이라는 게 참 신기한지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빠가 입원을 해 계시는 병원 원무과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고 했고 남편의 적극 구애로 저희는 2년간 연애 후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평범한 만남이고 인연이었죠. 남편 자체는 너무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혼을 결정하는데 그리 큰 고민이 들진 않았어요. 남편을 보니 남편의 가족들 역시 좋은 사람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확신도 있었고요. 하지만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의 가족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사람들이었더라고요. 남편 집안 자체는 모두 다 병원업계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중에서도 남편만 행정실 원무과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저보다 먼저 결혼을 한 동서는 의대 교수에 좋은 대학을 나온 엘리트였고 아주버님 역시 교수직을 겸하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남편만 보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데 막상 빵빵한 남편의 집안에 살짝 기가 죽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이 전혀 들지 않도록 오히려 남편이 저를 든든히 지켜주니 그 믿음 하나로 결혼을 하게 되긴 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같은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를 하는 애 정도는 데려올 줄 알았는데 좀 놀라긴 했어요. 엄마 그런 이야기를 왜 해? 결혼 허락한다고 부른 거 아니었어? 누가 아니라니? 얘가 이래요. 지연 씨 아니면 결혼도 안 하겠다고 하고 고집을 부리니 저희가 뭐라고 말리겠어요. 그래서 허락하기로 했어요. 어머니, 다른 건 몰라도 오빠랑 결혼해서 행복할 자신은 있어요. 허락해 주시면 잘 살게요. 그래, 다른 건 모르겠고 그저 우리 아들 내조 잘해주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남편의 강경한 태도에 시어머니도 어찌할 도리는 없으셨는지 포기를 하시고 결혼 승낙을 했어요. 하지만 그리 환영하는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고 결혼 이후에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면서 지냈어요. 시장에서 배운 건 눈치뿐인데 이런 분위기를 못 읽을 제가 아니었죠.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면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제가 잘하면 다들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기도 했고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댁 식구들과 만날 기회가 생기지 않더라도 먼저 연락도 하고 만나면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늘 불편했고 저를 은근하게 무시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특히 아주버님의 아내인 동서는 결혼 직후 처음 소개를 할 때부터 은근하게 저를 하대하고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게 직접 당해보면 은근히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말을 할 수 없는 애매한 뉘앙스 정도였기 때문에 딱히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결혼 전 인사를 할 때에도 이런 무시받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미 결혼을 하고 난 후에는 조금도 숨길 마음이 없이 저를 더 대놓고 함부로 하더라고요. 결혼을 하기 전에는 대학 졸업을 하고 난 후 엄마 가게를 도우며 지내다가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 후에는 본격적인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며 지냈어요. 비교적 시간이 많다 보니 시어머니는 물론 시댁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거나 어머님 심부름을 하는 등 서로 얼굴을 자주 보는 일들도 많았죠. 한가한 저와는 달리 동서는 꽤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만날 일이 없겠지 생각을 하면서 넘겼는데 생각보다 동서를 만날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동서는 저를 보기만 하면 은근한 돌려까기식으로 저를 깎아내리거나 무시를 해왔는데 그 방식은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정도로 상당히 불쾌하고 기분이 나빴어요. 어느 날은 엄마가 일을 하는 시장에 들러 TV에 몇 차례나 방영이 될 정도인 맛집으로 사람들이 매일 줄을 서서 먹을 정도의 순대볶음 맛집을 들러 시댁으로 가져간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대볶음을 보자 동서는 또다시 저를 깎아내리려 시동을 걸었죠. 이거 우리 엄마 시장에서 줄 서도 못 먹는 맛집이야. 다들 드셔보세요. 동서, 왜 그렇게 젓가락만 휘젓고 있어? 순대 안 좋아해? 형님 보고 있으면 저 정말 많이 배운다니까요. 뭔가 서민의 생생한 삶이랄까? 정말 매번 신기하고 새로워요. 동서, 지금 무슨 의미야? 대한민국 사람이 순대볶음 모르는 사람 있나? 그거 비하 발언이야. 사람 살린다는 학생 가르치는 의대 교수가 그런 말 해도 돼? 어머, 제가 언제 비하를 했다고 그러세요.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은 건강에도 안 좋은 건 사실이죠. 모르세요?
동서는 뭐 딴 세상에 사나 봐. 맛있는 순대 보면서 건강 생각하고. 역시 많이 알아서 피곤하네. 먹기 싫으면 먹지 마. 한국에서 순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고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제가 사온 순대볶음을 휘저으면서 초를 치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뭐 동서가 제 말에 시비를 안 걸면 그게 더 어색하고 이상할 정도였으니 딱히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순대볶음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고 동서는 정말 사사건건 제가 하는 행동, 말에 대해 시비를 거는 건 일상이었어요. 오죽하면 동서가 하는 말에 웬만한 일에는 별로 화도 나지 않고 받아치면서 지내왔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받아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넘길수록 동서가 하는 선 넘은 발언들은 하루가 다르게 도가 지나쳤단 거예요. 아마 동서도 제가 반응이 없으니 점점 더 자극적으로 함부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었겠죠. 그중에서도 제가 참을 수 없는 발언을 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저희 아빠 장례식이었어요. 저희 아빠는 요양병원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시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셨거든요. 침울한 마음으로 엄마와 저는 장례식을 준비했어요. 동서가 정말로 사람이라면 가족, 특히 부모를 떠나보낸 상황에서는 좀 참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여지없이 동서는 함부로 말을 했고 저는 그 문제를 그냥 넘기지 못하게 되면서 갈등이 엄청 심각해졌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 요양병원에 계셨던 아빠라고 하더라도 막상 세상을 떠나니 마음이 안 좋을 순 있잖아요. 막상 보내드리니 시원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면서 참 복잡하더라고요. 티는 내지 못했지만 복잡한 마음으로 장례식을 진행했고 시댁 식구들 역시 당연히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동서는 이미 장례식장에 들어서자마자 이곳저곳을 불편한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시동을 걸고 있더라고요. 어머니, 아주버님 오셨어요? 동서도 왔네. 고마워. 네, 다들 오니까 와야죠. 아니, 근데 장례식이 왜 이런 곳으로 정했대요? 아빠가 계시던 곳이야. 남편이 일하는 곳이기도 하고 장례식이 다 똑같지. 뭘 또 그래. 아니, 뭐 그냥 그렇다는 거죠. 일단 다들 오셨으니 인사하시고 저기 앉으세요. 금방 음식 내올게요. 동서의 말투나 눈빛이 뭘 말하려고 하는지 너무 잘 알겠던 저는 먼저 받아치면서 동서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정리했어요. 동서도 분위기가 분위기인지 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인사를 하고 난 후에 자리를 옮겨 식당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 아빠의 장례식이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사람들과 인사를 하며 보내드리는 자리에서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에 얼른 정리를 했죠. 그런데 그런 제 마음과 달리 동서는 시비를 걸 거리를 찾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결국은 참지 못하고 말실수를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동안 돈만 축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사람이 돌아가신 건데 뭘 그렇게 침울한 거예요? 솔직히 형님도 속 편한 거 아니에요? 아니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래도 내 아버지고 속 시원한 게 어디 있어. 왜 말을 가려서 못해? 제가 말을 가려서 해야 하나요? 있는 사실만 말씀드린 건데 의사로서 말씀드린 거예요. 솔직해지셔야죠. 이미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인 상태를 끌고 온 거면서 유난이시잖아요. 안 그래요? 기분 나쁜 표정과 장례식장이 불결한 느낌이 든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태도 모두 다 이해를 하고 넘기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손이동서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모두가 다 엄숙하게 위로를 하는 판에 혼자서 초를 치는 이야기를 하며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동서에게 딱히 잘못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과 결혼을 해 동서를 처음 만난 게 다인데 왜 이렇게까지 나를 무시하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일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아무리 참고 또 참으려고 노력을 해도 동서의 선 넘은 발언은 참아지지가 않았고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도 동서가 좀 심하게 이야기를 한 듯한 것을 느꼈는지 상황을 중지하려고 급하게 대화에 끼어들면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예, 작은 애야. 그래도 형님 장례식장에 왔는데 꼭 그렇게 딱딱하게 팩트로만 이야기를 해야겠니? 예, 네가 좀 이해해라. 얘가 워낙 똑부러진 성격에 할 말은 해야 하잖니. 전 제가 못할 말은 안 한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들으시니 제가 다 당황스럽네요.
뭐? 동서, 나 오늘 동서랑 입씨름하면서 싸울 기분 아니야. 말 함부로 하지 말고 오늘은 이만 가줄래? 나도 정신이 없어서. 어머니 죄송해요. 시어머니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본인이 뭘 그리 실수했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할 말을 하고 있었고 제 인내심도 바닥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아빠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드리는 자식 입장에서 동서와 언성을 높이며 다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 마음을 다잡고 다들 이 정도면 됐으니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했어요. 이미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듯 동서가 해버린 말들이 이미 제 귀를 통해 들어왔고 더는 동서를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본다는 것이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 배웅까지는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자리를 피했고 시댁 식구들 역시 분위기를 읽었는지 저에게 간다는 말 없이 조용히 장례식을 떠났어요. 그날 일은 동서에게는 그저 제 속을 한번 긁고 싶어서 한 발언으로 끝이 날 수도 있는 부분이었겠지만 저에게는 마음속 깊이 자리를 잡게 된 사건이기도 했어요. 동서와는 더는 가깝게 그리고 친하게 지낼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날이기도 했고요. 아빠의 장례식 사건 이후로 저는 동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보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을 다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가 뭘 해도 싫고 심지어는 먼저 세상을 떠난 부모까지 함부로 이야기하는 동서에게 굳이 좋은 관계를 이어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 조금은 달라진 제 태도를 느끼긴 했는지 동서 역시 저를 볼 때마다 조금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긴 했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동서와 자주 만나지 않으면 될 일이니까요. 무엇보다 저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다는 이유로 동서를 예뻐하시는 시어머니 역시 제 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문득 저는 이대로 지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서가 저를 은근히 하대를 하고 무시하며 막말을 서슴지 않으며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제가 그들과 달리 평범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이 들자 저는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며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노력을 했어요. 물론 제가 하는 노력이 시댁 식구들 눈에는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생각할 부분은 아니었긴 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딱히 남의 시선이나 생각을 신경 쓰지 않았던 저였기에 별다른 생각 없이 지냈는데 동서는 어김없이 느슨해진 제 마음에 긴장감을 주듯 또 한 번 저를 긁는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또다시 동서와 한판을 하게 되는 사건이 생겼어요. 심지어 이번에는 우리 아이 유치원 문제에 끼어들어 자존심을 팍 긁어버리는 발언을 했으니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아빠도 모자라 제 아이까지 건드리다니 이건 선 넘었죠. 어머, 형님네는 외벌이에 버는 것도 시원찮은데 애 사립 유치원을 보내네요. 신기하네. 왜? 외벌이에 동서처럼 교수 전문직이 아니면 사립 유치원 못 보내? 동서 날로 말이 좀 심한 거 아니야? 아니 뭘 심해요. 그냥 신기해서 한 말인데 요즘 애 키운다고 본인들은 가난하게 살면서 올인하는 부모 많다길래 저는 걱정스러워서 한 말이니 담아두지 마세요. 동서, 아무리 힘들어도 동서한테 보태달라고 안 해. 그러니까 남의 애까지 간섭하면서 말로 죄짓고 지내지 마. 어머, 긁히시라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동서는 끝내 저를 무시하고 싶은 욕심을 다 채우고 싶었는지 제 말에 단 한마디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반박을 했고 겉으로는 사이가 좋고 친절하게 오가는 말 속에 뼈를 가득 담은 뒤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사건을 계기로 저는 제대로 결심을 했죠. 이렇게 무시를 당하면서 지낼 순 없고 무시할 수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야겠다고요. 그렇게 크고 작은 부딪힘으로 동서를 만날 때마다 기분이 잔뜩 상하고 또 넘기고 하는 일상을 보내면서 문득 저는 이대로 지내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동서가 저를 은근히 하대를 하고 무시하며 막말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제가 그들과 달리 평범한 사람이라서 그런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 이미 오래전부터 들었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던 끝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대해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며 진지하게 대화를 했죠. 아무래도 내가 집에서만 놀면 안 될 것 같아. 뭐라도 해야 되겠어. 갑자기?
뭐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 좋지. 집에 보탬도 되면 더 좋고. 그러니까 당신 기억하지? 나 요리 엄청 잘했었잖아. 요리를 좀 해볼까? 좋지. 근데 애들은 어떻게 하고? 애들 봐주느라 일을 할 수 있겠어? 그거야 내가 다 방법이 있지. 내가 애들 보면서 능력도 한번 펼쳐볼게. 남편은 제가 일을 하는 것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가 요리를 잘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특기라는 걸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야기 없이 절 응원해줬어요. 다만 남편 입장에선 아직 엄마 손길이 필요한 아이도 있으니 남편도 저도 일을 한다고 밖으로 나돌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나 싶은 걱정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이도 챙기고 분명하게 제 능력도 펼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동서의 무시가 시발점이긴 했지만 제가 아이를 낳은 후 전업주부로만 살아가기에는 조금은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 건 사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제가 잘하는 것을 제대로 발휘해서 능력을 인정받고 똑바로 서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은근하게 의사 며느리와 전업주부인 저를 두고 차별을 하고 비교를 하는 시어머니에게도 좀 더 떳떳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만 하던 일을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로 결정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고민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엄마,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했던 게 뭐지? 뭘 물어? 너 요리 잘했잖아. 그리고 사람들하고 잘 친해지고 이야기 잘하고. 요리? 아, 맞다. 그래, 나 요리 잘했지. 엄마, 나 예전에 블로그 했던 거 기억나? 블로그? 그 인터넷으로 일기 쓰듯이 뭐 하는 거? 기억나지. 너 그때 꽤 유명한 요리사가 연락도 해오고 그랬잖아. 아이를 낳고 뒤늦은 나이에 제 미래에 대해 고민을 하며 엄마 가게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엄마의 이야기로부터 제 머릿속을 스치는 일이 생각났어요. 어릴 적 엄마 시장을 홍보하고 싶은 마음에 블로그를 하나 개설해 운영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이 부분은 엄마도 남편도 그리고 시어머니에게도 종종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왜 그동안 이 블로그 생각을 전혀 못했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엄마와 같은 세대를 사셨던 시어머니 역시 블로그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인터넷에 요리 사진을 올리고 레시피를 올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 잘 모르셨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흘려들으시곤 했지만 그래도 이 블로그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제 레시피가 궁금하다고 하면서 꽤 유명한 요리사에게 연락이 오기도 했고 이 블로그를 통해 수익도 소소하게 올린 적도 있었어요. 이 생각이 번뜩 떠오르자 저는 당장 오래전 접속했던 블로그를 다시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래되긴 했지만 여전히 저를 친구 추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주면서 다시 블로그는 꽤 활발해졌죠. 저는 집에서 아이를 보며 할 수 있는 일로는 이게 최적화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기분이 좋은 마음에 동서와 시어머니와 함께 브런치를 먹는 자리에서 자랑하듯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 블로그 운영한 적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요즘 다시 하는데 꽤 쏠쏠해요. 블로그? 그게 뭔데? 출근하는 거니? 아니요, 인터넷으로 하는 건데 그래도 반찬값은 벌고 있고 점점 협찬도 많이 들어와요. 제 요리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인터넷? 너는 변변한 직장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애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거 나면서 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니? 그러게요. 그거 그냥 다이어리 같은 거 아니에요? 집에서 심심해서 하는 걸로 일을 한다고 유난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 난 또 뭐라고. 그게 해서 뭐 돈을 네 동서만큼 버니? 시간만 낭비지. 그 시간에 우리 아들이랑 애들이나 잘 키워라. 시어머니의 부정적인 반응에 기회라도 잡은 듯 동서는 똑같이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을 했고 그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모르게 발끈하더라고요. 잘 모를 순 있지만 무조건 제가 하는 일은 다 쓸데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치부를 하며 한심하다는 듯 이야기를 하니 자존심도 상하고 좀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의 말씀에 반박을 하듯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도 이거 운영하면서 돈 꽤 벌어요. 이것도 나름 돈 버는 수단이고 일이에요. 그거 해서 뭐 얼마나 번다고? 네 동서만큼 버니? 무슨 하다하다.
어머니, 그래도 형님이 뭐라도 해서 반찬값이라도 벌면 좋죠. 열심히 해보셔요, 형님. 전 응원할게요. 욕하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말이 딱 들어맞듯 시어머니의 말에 기름을 부으면서 저를 더 깎아내리듯 말을 하는 동서가 너무 밉고 짜증났어요. 블로그가 뭔지 잘 모르시고 또 인터넷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잘 모르는 시어머니이니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적어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제가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볼 법도 한데 다들 무시를 하는 모습을 보니 서럽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도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더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들어줄 마음도 없을 것 같아서요. 그 후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제 블로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전 꾸준히 제 요리 레시피와 새롭게 개발한 요리들을 올리며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노력이 빛을 보게 된 것인지 어느 날 제 요리 블로그로 인해 꿈에 그리던 기회가 생기게 되었고 그 기회로 인해 저는 남편과 함께 살면서 한번 가볼까 말까 한 곳으로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별일 없지? 우리 갈 데 있어. 토요일? 뭐 없지. 근데 어디 가는데?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5성급 호텔 뷔페. 장난 아니지? 5성급 호텔 뷔페? 비싸잖아. 당신 여유 있어? 아니야, 공짜로 초대받은 거야. 내가 초대받았어. 그러니까 가자. 알았지? 뭐? 그 블로그 그걸로 된 거야? 이게 웬일이야. 무조건 가야지. 남편은 제가 초대받았다는 이야기를 듣자 놀랍다는 듯 너무 기뻐했고 그렇게 남편과 함께 무려 5성급 호텔 뷔페 식사 초대권을 받게 됐어요. 평범해도 너무 평범했던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기회를 얻게 된 것도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꿈만 같았어요. 그래서 직접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러 가는 그날까지 하루하루가 즐겁고 기대되더라고요. 드디어 초대 당일 남편과 저는 함께 초대에 참석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호텔로 향했어요. 하지만 즐겁고 신나는 마음도 잠시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막 도착해 식사를 즐기고 있는 도중에 입구에서 정말 익숙하지만 반갑지 않은 얼굴 하나가 보였고 뒤이어 시어머니도 함께 호텔 뷔페로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동서였어요. 딱 보니 시어머니가 동서 밥을 사주러 이렇게 비싼 호텔까지 온 모양이더라고요. 동서는 들어서자마자 귀신같이 저를 발견했고 저를 보자마자 제 쪽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전 못 본 척하고 싶어서 고개를 숙였는데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척을 하더라고요. 엄마 여기서 다 보네. 형수님도 같이 오셨네요. 그래, 너희도 여기 와 있니? 그나저나 나 화장실 좀 알려줘라. 그냥 왔더니 급하네.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이리 오세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동서와 저 사이에 짧은 인사를 뒤로 하고 두 사람은 화장실로 갔고 동서와 저 단 둘만 남게 되자 동서는 또다시 본색을 드러내면서 저에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형님 이런 데도 오세요? 가격표 보시고 놀라셨을 텐데. 동서는 이런 데 오면 만날 수 있구나. 역시 잘난 사람이라 다르네. 근데 오늘은 올만해서 왔어. 가격이 올만하지 않았을 텐데요. 형님은 순댓국 정도가 딱 급에 맞는 금액 아니었어요? 순댓국이나 드시지. 여기까지 어떻게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동서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구나. 동서의 마지막 말에 저는 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대로 마시던 와인잔을 내려놓은 후 손가락 하나를 튕기며 누군가를 불렀어요. 그러자 제 손가락 하나에 지배인을 포함하여 서빙을 하던 모든 직원들이 몰려왔고 그 모습을 보면서 동서는 새파랗게 질려서 황당해 졸도를 할 수준으로 놀라더라고요. 제가 손가락으로 지배인들과 직원들을 부르는 행동을 취하자 동서는 처음에는 가짠타는 듯한 표정으로 비웃으며 상황을 지켜보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제 손짓에 옆을 지나가던 직원뿐만 아니라 총괄 지배인까지 친히 오는 것을 보더니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듯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호텔 직원들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쳐다봤어요. 이미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속이 다 시원하고 사이다 복수를 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 미칠 것 같았고요.
하지만 이런 내 기분을 다 드러내지 않고 최대한 멋있고 도도하게 그들을 불렀고 도착을 한 총괄 지배인은 저에게 정중하게 질문을 했어요. 부르셨습니까, 주연님? 식사는 입에 맞으실까요? 네, 맛있네요. 한식도 한식이지만 셰프님 정말 요리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과찬이십니다. 식사를 마치셨으면 저희에게 전달 주신 소스 및 레시피대로 만든 김치 퓨전 요리를 한번 시식 후 평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한번 해볼게요. 준비되었으면 가져다 주시겠어요? 제가 도도한 말투와 태도로 지배인과 대화를 나누고 음식을 평가해 주겠다는 답변을 하자 지배인은 잠시 허리를 숙인 후 곧 뒤를 돌아 음식을 준비해 오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그 모습을 모두 다 옆에서 직관을 하던 동서는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는 듯 대화 중간에 끼어들면서 무례함의 끝을 보여주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뭐, 레시피? 설마 5성급 호텔식이나 되는 수준에서 시장통에서나 팔던 반찬 레시피를 받아 뭘 만들었다는 건 아니겠죠? 그럼 단골인 내가 너무 실망인데? 죄송하지만 방금 하신 말씀은 좀 신뢰가 되는 표현이 아닌지. 이미 지연님께 몇 차례 레시피를 전수받아 프로모션을 진행을 했고 엄청난 브랜드 마케팅에 성공했습니다. 뭐? 고작 이런 음식이 이런 고급 호텔에서 프로모션까지 했단 거예요? 그래, 동서가 맨날 고급 하면서 급을 나누던 이 호텔에서 이번에 또 내 레시피를 부탁해서 내가 큰 돈을 주고 전달했어. 그 맛을 구현하려고 지금 총괄 셰프부터 전부 다 출근해서 대기 중이고 결국 동서도 시장통에서 만든 음식이 고급스럽다고 먹은 셈이네? 제 말을 듣더니 동서는 황당해서 이야기도 안 나온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10년 묵은 체증이 싹 다 가라앉는 것 같은 기분마저 들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그렇게 무시를 해왔으니 지금 제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되지도 않고 이해도 하고 싶지 않았긴 하겠죠. 사실 저는 결혼 전부터 엄마 시장에서 반찬을 팔며 지낼 때부터 블로그 운영을 해왔었고 제 나름대로 개발을 하면서 이것저것 만들어 올렸던 퓨전 요리들이 꽤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인기는 결국 꽤 유명한 기업 셰프의 눈까지 들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5성급 호텔 총괄 셰프가 먼저 저에게 연락을 해오면서 음식 레시피를 구매하고 싶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물을 이용해 만든 요리였는데 감명을 받았다는 이야기와 함께 가능하다면 레시피를 사서 호텔 프로모션으로 한번 내놓고 싶다는 제안을 했고요. 당시 아무것도 모르긴 했지만 어린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리고 지금의 제가 생각하기에도 꽤 큰 금액의 돈을 준다고 했었고 실제로 저는 레시피를 판매하면서 어린 나이에 꽤 많은 돈을 벌었던 기억이 있어요. 동서, 내가 블로그나 앉아서 운영한다고 한심하게 이야기했었지? 근데 블로그로 이렇게 유명한 호텔에 내 요리도 나오게 되고 그렇더라고. 말도 안 돼. 이런 유명한 호텔에서 고작 이런 사람 레시피를 받아서 사용한다는 게 말이 돼요? 나 이거 컴플레인 할 거야. 저는 동서를 바라보며 그 이야기를 모두 해줬고 심지어 최근에 다시 시작한 블로그에서 제가 개발을 해뒀던 김치를 이용한 한식 퓨전 요리에 관심을 가진 호텔 총괄 셰프가 다시 또 저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도 알렸어요. 이미 오래전 제 레시피를 구매했고 큰 성공을 하면서 호텔의 브랜드 가치를 높였던 기억이 있었던지라 고민도 하지 않고 다시 저에게 연락을 해왔던 것 같더라고요. 다만 이번에는 새롭게 음식을 추가하고 브랜드를 만드는 만큼 실제로 직접 시연을 하면서 소스 그리고 음식 맛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어서 저와 남편을 5성급 호텔로 초대를 하게 된 것이었죠. 소스도 분석하고 맛있는 호텔 뷔페도 먹을 수 있다고 하니 기분 좋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와 동서를 만나게 되면서 이런 사달이 생기게 된 것이고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자마자 동서는 어이가 없다는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저는 그 모습을 보니 여전히 사이다를 연신 마신 것처럼 속이 다 뻥 뚫리더라고요. 컴플레인을 거신다고 한들 의미 없습니다. 만약 이분이 오래전 저희 호텔에 변화가 필요할 당시 한식 레시피를 전수해 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저희 호텔 역시 이만큼 성장을 하긴 힘들었을 겁니다. 뭐?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다고?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하더니 진짜 어이가 없네. 호텔 수준도 알만하구나. 저희 호텔에서는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또 함부로 호텔의 가치를 낮추시는 말씀은 삼가주세요. 내가 누군지 알고 이렇게 돼. 나 여기 VIP인 거 몰라? 지금 누구한테 뭐라고 해야 하는지 구분이 안 가냐고. 계속해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신다면 죄송하지만 선생님께서 업무 방해로 이곳을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자신이 자주 오는 호텔에서 동서 편을 들지 않고 오히려 제 편을 들며 소란을 피우면 쫓아낼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자 동서는 강경한 태도에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당황스러운 표정을 하다가 이내 표정을 바꾼 후 또다시 언성을 높이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런 구닥다리 음식이나 받아 만드는 곳이란 걸 알면 절대 안 왔지. 이렇게 수준 딸리는 곳이었단 말이야? 총괄 셰프 나오라 그래. 죄송하지만 총괄 셰프님은 함부로 만나실 분은 아닙니다. 언성을 낮춰주시고 소란을 피우실 거라면 나가주세요. 호텔 측에서 퇴장을 요구받은 동서는 자신의 직함도 직업도 그리고 교양도 모두 다 잊은 듯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중 저는 그제서야 한 방 먹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고 생각했고 소란을 피우는 동서를 둔 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대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가 참고 또 참아오면서 하고 싶은 말들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제대로 쏟아내야겠다는 마음으로 말이죠. 동서, 교수식이나 돼서 체면 없게 뭐 하는 거야. 무식하고 못 배워. 나 무시하더니 결국 동서도 똑같네. 뭐? 형님 말 다 했어요? 이 상황 책임질 수 있어요? 당신들 다 책임질 수 있냐고. 그때 우리 아빠 장례식에서 말 함부로 한 거 기억나? 인생 별거 없네. 동서는 밥 한 끼 먹으러 왔다가 인생 끝날 것 같네. 별거 아니니 유난 떨지 말고. 알았지? 저는 동서를 조롱하듯 비꼬는 말을 뱉어준 후 그대로 자리를 정리하고 호텔에서 나왔어요. 모르긴 몰라도 주말 저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았고 그날 소동을 직접 목격하고 본 사람들이 많았는지 고객들은 호텔 측에 그날의 소란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를 했던 것 같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갑질을 하듯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낸 사람이 모 대학의 교수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류층 혐오로 인한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게 됐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동서의 신상 정보는 잘 보완이 되었고 다만 교수의 대학교를 알아낸 사람들이 학교를 통해 항의를 해오는 바람에 학교 측은 조용히 동서를 불러 사실 확인을 한 후 학교 내에서 내릴 수 있는 처분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그 자리에서도 억울함에 대해서 토로를 했고 결국 학교 측에서는 상황이 심각해지는 것을 대비하고 또 학교 측 이미지도 생각해 동서에게는 교수 강의 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일은 동서의 직장에서 강의 정지 처분으로 마무리가 되진 않았어요. 호텔에서 부린 난동으로 인해 호텔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그날 조용하게 식사를 하러 오셨던 손님들의 항의로 인해서 그날 식사를 했던 고객들에게 일부 환불을 해주거나 서비스 음식을 드렸던 손해도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호텔 측에서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고 그에 대해서 문제를 일으킨 동서를 상대로 모두 다 책임을 지도록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법적 분쟁까진 가지 않고 마무리를 한 것이 오히려 다행인 수준이라고 했고요. 무엇보다 그날 일을 계기로 그동안 저를 무시하고 함부로 해왔던 동서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남편이 모두 다 알게 되었는데 그동안 왜 말을 하지 않았냐는 말을 하며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 상황을 혼자서 다 견뎠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하고 화가 났던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그 즉시 아주버님과 시모 그리고 동서를 찾아가 화를 냈고 저를 대신해 사람들에게 누구보다 강하게 화를 내줬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정말 결혼을 하길 잘했다 싶을 정도로 든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남편은 자신도 똑같이 시댁 식구들의 사과를 받아주면서 그동안 전혀 모르고 지냈던 남편 역시 미안하다면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줬어요. 동서는 사사건건 자신의 교수직을 두고 저를 무시해대더니 결국 정직 처분은 물론이고 호텔로부터 손해배상까지 요구를 받으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기준에서는 나름대로 역대급 사이다 복수를 했고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도 편해졌어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도 제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지연이 왔니? 오늘 네가 좋아하는 음식으로만 했는데 얼른 와라. 어머니,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요? 저는 괜찮은데.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 큰며느리 고생하는데 실력은 못해도 몸보신 시켜줘야지. 호텔 셰프에게 레시피를 판매하는 일을 시작으로 제가 열심히 연구를 했던 요리들을 여기저기 알리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게 되니 사람이 달라 보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시댁 식구들은 제가 꽤 유명한 요리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난 후부터 저를 대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살면서 집으로 와서 일을 하거나 심부름을 하라는 연락 외에 시어머니 연락도 처음으로 받아본 것 같네요. 반면 교수 타이틀을 달고도 똑바로 행동을 하지 못한 탓에 동서는 결국 재직 중이던 학교에서도 정직 처분을 받게 되고 이 사실이 시댁에도 알려지게 되고 호텔에서 사건까지 알려지면서 결국 집안의 수치라는 이야기까지 하며 시댁 식구에서 완전히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눈치는 빨랐는지 동서는 그 이전에 당당하게 행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조용하게 눈치를 보면서 지내고 있어요. 식사를 하며 조심스럽게 동서 근황을 물었는데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지긴 했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는 왜 오늘 안 왔어요?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죠? 말도 마. 걔 요즘 질 수습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다. 수습이요? 설마 그때 그 일 때문에요? 그 일이면 다행이게 학교에 그 갑질 교수라고 소문이 났나 보더라. 수강생이 자꾸만 떨어져서 폐강 위기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대. 세상에, 생각보다 여파가 크게 갔네. 본인이 뿌린 씨 지가 걷어야지 누가 거두겠어. 그렇게 사람 무시하고 막말을 일삼더니 벌 받는 거지 뭐. 다행히 1년간 강의 정지를 당한 후 곧바로 복귀를 하긴 했지만 알게 모르게 호텔에서 갑질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비호감 강사로 떠올랐고 강의 수강률이 확연하게 떨어지면서 교수로서 입지도 많이 위험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쩌면 재임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요. 이와 다르게 저는 호텔 갑질 사건 이후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요리 연구가로 활동을 시작했고 제가 호텔 시그니처 메뉴가 된 음식을 개발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여기저기서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늘고 있거든요. 이젠 전업주부가 아니라 엄연한 커리어 우먼으로 제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처음 제 인생의 시작은 시장에서 반찬과 음식을 파는 아이일 뿐이었지만 세상이 바뀌고 트렌드도 달라지면서 저와 같은 사람들도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새삼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역시 인생은 더 살아봐야 안다고 하더니 저에게도 이런 기회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재미있기도 하더라고요. 이제는 요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를 모두 다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서처럼 사람을 급으로 나누면서 갑질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보고 결국 끼니가 되면 밥을 먹어야 하는 다 같은 사람이라는 걸 늘 마음에 새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거예요. 다들 저와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다 보면 언젠간 빛을 볼 날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으며 저도 응원할게요.